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K에코의 박정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석현 교수님이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죠? 네, 저도 보면서, 들으면서 이제 율문천의 그대가 그동안에 이제 하도 이제 저를 진짜 괴롭혀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연구자료도 굉장히 성과가 많이 나온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 강원도에서 이 생태계에 관련한 조사, 연구를 이제 전문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사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먹고 살기가 많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은 속된 말로 우리 직업을 하이테크 노가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머리도 많이 써야 되는데 바깥에 나가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그런 측면들이 이제 선진국화 될수록 좀 더 인정도 받고 그 가치가 좀 우리 시민들하고도 좀 공유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게 믿습니다. 제 소개에 대한 거는 뭐 간단히 이렇게 저 또 얼굴 잊어버리실까봐 이제 처음으로 한번 이런 시민 발표 자리에서 넣어봤습니다. 강의에 대한 내용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범철 교수님한테서 이제 아기 때부터 그 생태학과 육수학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을 막 공부하면서도 사실은 학술적 내용도 있었긴 하겠지만은 좀 철학적 기반에 대한 내용에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인간의 본성이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건가라는 걸 봤을 때에 인간은 두려움에 대한 욕구가 일반적인 행복감에 대한 욕구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대한 욕구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답니다. 하나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난 저런 건 모르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중에 가장 큰 거는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는 건 누가 경험을 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두 번째의 두려움은 바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옛날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제 땅을 다 팔아치우시고 나는 그냥 여기서 힘들게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뭐 재산이 됐든 아니면 어떤 뭐 여러 가지의 그 환경적 변화가 됐든 간에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가장 인간적인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려움에 대한 내용은 우리 각각이 갖고 있는 일반 통상적인 두려움도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환경 전반에 대한 이 두려움, 뭐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은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좀 가장 첫 번째 요소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선생님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때를 지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겪어오신 선배님들이시지만은 사실 젊은 친구들은 태어나 보니 산에는 나무가 많이 있고 태어나 보니 하늘은 원래 파란 곳이고 라고 얘기하는 환경이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것을 못 느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내가 지켜야 할지 내가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에 대한 세대적인 갈등이 완벽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옛날 속담에 저런 게 있죠. 어른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우리 선생님들, 형님들 대답이 없으십니다. 예. 자다가도 네, 떡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만큼 과거에는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그 개체는 나의 생명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으로부터 내가 지식이든 경험이든 여러 가지 것을 전수받고 공부하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는다라는 특성이 농업생명에 관계되어 있는 기본적인 맥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른을 모셔야 된다고 하는 유교적 기반에서는 결국은 나의 삶을 지탱하는 첫 번째의 가장 큰 지주다라고 했는데 최근엔 아이들 다르죠? 최근에는 모든 지식에 관계된 내용들은 다 어디서 나온다? 네, 인터넷이에요. 부모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싶어야 물어보는 것이지 옛날처럼 지식에 대한 욕구를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는 거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건 거예요. 내가 궁금하면 그냥 알아서 찾아보면 되는 건데 이걸 굳이 힘들게 왜 엄마한테 아빠한테 선생님한테 얘기해?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정보 발달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결국은 문화적 속성이 바뀌고 있고 전반적인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오른쪽에 이 그 꼬맹이 아가씨는 2019년인가 18년인가에 유엔 연세월을 했던 아주 유명한 그 여학생입니다. 예, 뭐 이름이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학생인데 유엔 연설에서 했던 저 얘기가 전 세계를 아주 강탈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왜 이 자리에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당신들은 아세요? 저는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른들의 탐욕과 재화에 대한 경제 발전을 핑계로 해서 저는 나의 미래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주제예요. 이 내용을 유엔 발표에서 얘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 기후변화에 관계되어 있는 신세대, 젊은 세대들이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 중간에도 이제 이러한 패러다임이 확 나오고 그 다음에 생태학 교과서에서조차도 인류의 문명 발달이나 또는 기후변화 이거를 촉발시킨 석유화학 물질에 대한 화석 연료라든지 또는 이거를 가공해서 우리가 늘 요즘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이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과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이는 저 새는 지구상에서는 가장 크다고 하는 바로 군함조입니다. 일명 알바트로스라고 얘기하죠. 아마 선생님들도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보면은 뭐 그 학교 교실에 이제 알바트로스의 꿈, 높이 날고 멀리 날아야지 이 세상을 보고 내가 먹을 걸 챙긴다. 이런 어떤 자신의 자기 개발에 관계된 내용을 봤다고 하면은 지금의 이 군함조 알바트로스는 환경 피해의 산물이다라고 보는 것이지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래 더 높이 날아야 돼, 더 열심히 뛰어야 돼 라고 하는 세대 간의 갈등의 완벽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거북이죠. 바다거북의 콧구멍에 막혀 있었던 플라스틱 빨대를 연구자들이 그거를 빼내는 그런 모습의 영상을 캡처한 겁니다. 저거를 TV에서, 유튜브에서 한번 나온 이후로 아주 전 세계에 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말자. 그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도 선생님들이 자주 드시는 이 커피 마시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별다방. 네, 스타벅스에서는 전 세계에서 기업 최초로 우리 이제 플라스틱 빨대 안 써. 우리는 종이 빨대나 아니면 스테인리스 재활용 빨대를 쓸 거야 라고 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바로 젊은 세대들의 팬덤 때문이에요. 내가 마시는 커피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 기업이 투자에 대한 가치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기업의 가치도 변형이 됐다는 거죠. 결국은 그냥 맹목적으로 재화를 벌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이제 기후변화 시대에서는 이제 우리가 전체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뭐 수많은 관련되어 있는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도 보긴 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생물이 과연 기후가 변할 때에 갑자기 늘어나는지, 어떤 생물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연구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 연구자들보다는 민원이죠. 시민들이 우리 동네에 저렇게 녹조가 하천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끼었어. 저거 내가 맛있다고 하는 문제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생명에 대한 내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민원이 가는 것이지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위협이 안 가면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지자체나 도나 청와대로 연결되지 않겠죠. 자, 그러다 보니 연구자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물에서의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특정한 어떤 물에서의 광합성을 해가지고 막 퍼져서 물에 꽃이 핀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물의 대발생이다. 옛날에는 우리 교수님께서 막 수업을 진행하실 때는 블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블룸이라는 단어가 꽃이 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에서 수많은 생물들이 꽃이 피어서 저렇게 하나하나 입자가 되었다라는 식의 이제 그 통용되는 통명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물에 많이 피는 이런 그 플랑크톤 종류들을 여러 가지를 내보냈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오실라토리아, 아피노조멘 이런 종류들이 얘네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마시면 큰일 나. 이걸 가지고 식물 농사를 짓게 되면 문제가 생겨.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환경부서, 지금 기후부로 바뀌었죠.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는 지정을 했습니다. 유해한 사람의 동물한테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플랑크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빨리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빨리 전파하고 이거를 제어할 수 있게. 우리나라 정말 선진국 됐습니다. 우리 김범철 교수님께서 고생해 주신 덕분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런 거 말고 해가 치명적으로 되진 않지만은 귀찮은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파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죠. 아유, 내가 이번에 율문천에 그 산책하러 나갔는데 뭐 이렇게 날파리가 많아? 라고 하는 그 날파리들은 대부분 다 깔따구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내 눈앞에서 깔딱깔딱거려? 그 깔따구 종류가 본디 초봄에서 여름 전까지는 늘 그만큼씩 계속 맨날 보입니다. 문제는 많아도 너무 많이 보이는 건 거예요. 게다가 그런 말씀드렸던 파리 종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영상에 보이는 내용들은 다 하루살이 종류들입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혹시나 박정호 선생님 하루살이에 대해서 강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와서 무료 강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지만 나의 삶이나 생활에 되게 불편함을 주는 것들, 이런 걸 또 우리는 생물의 또 대발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 본 것들에 대한 것들은 또 관심이 좀 덜해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옛날부터 먹어왔던 것들, 자원으로 삼았던 것들이 죽게 되면은 이거는 아주 난리 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율문천 어디에 그 물고기가 아주 때로 죽었대 라고 하면은 중앙 보도 매체부터 시작해서 뭐 시가 들썩들썩하고 강원도가 난리죠. 맞습니다. 이 자원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대 적부터 내가 먹을 거로 사용했던 식용 자원의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생물들이 죽는다, 만약에 이렇게 떼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내가 먹을 거 없어서 저거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제가 죽었으니까 나도 좀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죽음과 고통에 대한 연결성이 바로 연결되는 환경적 특성이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어찌 보면은 어떤 생물들이 많이 늘고 죽었을 때는 관심이 없다가도 특정 생물이 늘고 줄었을 때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러한 과거에 갖고 있었던 고전적 생각들이 이제는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바뀌고 있는 것 중에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가 잘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들, 아무리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도 매체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 국민들은 생활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하지만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야, 이제 쌀, 밥도 먹기 힘들 것 같아. 고랭지 채소, 배추하고 무가 배추 하나가 100만 원이래. 무 하나가 지금 50만 원이래. 이거 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런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불을 해야 하는 재화의 가치로 변형된다는 데에 우리의 경제와 직접적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환경을 보존하고 잘 지켜야 하는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이것이 훼손되었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그걸 인지하고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미래에 다가올 이런 현상들을 조금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포럼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수천만 년, 수만 년을 살아남은 수많은 지구의 생물들로부터 우리도 현명한 어떤 특성들을 좀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좀 흉내내게 해보자 라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생물에 관계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논리 중 하나입니다. 맞아, 옛날에 원시인 같은 형태에서 지금의 총명함을 얻게 된 인간까지는 수많은 과정을 겪어왔다. 하지만 그 과정이 늘
성공하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고 에러에 대한 내용들, 즉 중간에 문제가 있었던 거를 다시 극복하는 내용들도 많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보여드린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맨 위에 보이는 저런 물고기는 파도를 빨리 갈라서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몸이 길쭉하게 진화, 적응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었고, 밑에 보이는 플랑크톤 중에 하나는 저런 물고기한테 또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빨리빨리 난 물 위로 올라가야지, 안 돼, 나는 물 밑으로 가라앉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기의 몸을 발달시키고 환경에 대한 것을 적응을 해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는 동일한 공간이긴 하지만은 아우 난 너하고 먹을 거 갖고 싸우고 싶지는 않아 라고 하다 보니 미리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똑같은 설치류, 쥐에 해당하는 생물이긴 하지만은 한 친구는 밤에만 활동해서 먹이 활동을 하고 한 친구는 또 낮에만 활동해서 결국은 먹이 자원에 관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되겠다. 그거는 이제 인간이 바라보는 입장이죠. 사실은 왜 밤에 움직이고 낮에 저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더 연구를 많이 해봐야지 또 알겠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거 다 선인장 아니야? 아닙니다. 선인장으로 보이는 식물은 왼쪽에 있는 거고 오른쪽은 일반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이 나무 종류도 워낙 건조하고 습기가 없는 데 살다 보니 선인장처럼 잎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원들한테 요즘 얘기해서 요즘 같은 현대 시대는 진짜는 가짜처럼 취급을 받고 가짜는 진짜처럼 대접을 받는 게 요즘 아닌가. 야, 우리도 변모해야겠다. 막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다 보이는 새 종류인데요. 수컷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생태계에서의 아름답게 보이는 거는 결국은 성 선택을 잘 받기 위해서 암컷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발달을 했죠. 자, 그런데 공작 잘 아시죠? 저렇게 날개를 이쁘게 쫙 펼치고 아름다워서 암컷 보고 나 이렇게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쁘게 날개 펼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유전자가 좋아. 이거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나는데도 힘들지만은 꼬리 날개가 발달을 해서 출렁출렁하게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보이게 되면은 반대로 잡아먹힐 가능성도 커집니다. 과연 잡아먹히는 게 내가 짝짓기를 못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냐? 생태학에서 얘기하는 생물과 환경에서는 제일 첫 번째 순위는 바로 종족 번식입니다. 종족 번식을 먼저 하는 것이 내가 영원히 사는 삶을 갖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 우선적인 전략이기도 하죠.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제 미유기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메기와 미유기는 동일 크기에서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유기라고 얘기하는 건 산골메기, 깔딱메기, 산메기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쓰시는데 그 미유기는 하류로 내려가서는 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다 안 맞는 거죠. 틈새 전략이라고 보통 생태학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도 결국에는 먹이와도 경쟁, 환경과의 경쟁을 다 회피해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에 자기가 적합한 환경 내에서 적응을 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생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쁘게 살기 위함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넘치겠습니다. 우리 신부급에서 이제 이 율문천에 관계되어 있는 거를 시민활동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와우! 드디어 서울 경기에서만 많이 하던 이런 생태계에 관계되어 있는 환경에 관계되어 있는 모임이나 이런 내용들을 드디어 자치단체의 작은 읍단위, 면단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이제는 전국이 다 도시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도권 지역이다, 아니면 우리는 경상도다, 우리는 전라도다, 이렇게 지역과 수도권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것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위해선 앞으로도 교육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으셔야겠지만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활동이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된다면 첫 번째도 교육이고 두 번째도 교육입니다. 삶에 대한 방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의 감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생물학적 내용도 좀 공부를 해보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내용도 좀 공부해보고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경제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MZ세대가 뭔지
MZ세대 이후에 2000년 넘어서 태어난 아이들은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네. 이런 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뭔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지만 왜 이것을 하느냐에 대한 목적성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여기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자체에서 연구과제를 진행합니다. 뭐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막 진행하는데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전문가와 시민들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연구하는 전문가의 영역 보고서는 뭐 파트 1, 1장 이거고, 뒷장의 2장은 시민들이 직접 조사 연구하거나 교육받은 그런 내용들 일기, 이런 것들을 뒤에 2장 해서 보고서 하나가 정말 그 지역의 전체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시도한 그런 것들이 종종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로 이렇게 생태 지도도 같이 만듭니다. 예, 그래서 관련된 시민들로부터 자료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논입니다. 논에 이제 주변이 다 있고 주변에는 작은 농수로 같은 데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논에도 빨리 흘러 들어오는 물도 있고 천천히 흘러 들어오는 물도 있고 물이 차가운 물이 솟아나는 데도 있고 농수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물이 있는 지역에서 어떤 생물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또 시민들하고 같이 조사 연구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여기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의 중랑천입니다. 중랑천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전문가 그룹과 같이 해서 도봉구의 중랑천에 어떤 생물들이 왜 살고 있는지, 얘네들을 잘 보존하고 산책을 갈 때도 얘네들을 건강하게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 관련되어 있는 연구와 교육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거는 연구자들이라고 하는 그 특성이 하나 있는데, 제가 농담 삼아서 공부한 거는, 공부는 대학교까지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석사는 자꾸 머리가 굳어버려서 돌석자 석사고, 박사는 자기 분야만 잘났다라고 얘기해서 얄불박자 박사인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를 하는데요. 석박사와 같은 이런 전문가 그룹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적, 공간적 특성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김석경 교수님이나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횟수 동안에 자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놓치거나 못 보는 생물들이 있는데, 반대로 지역 주민들이 따로 발견하는 생물들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올곧게 지역 전문가 선생님들과 또는 관련된 학계의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해야지만 그 지역의 생태계를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대로, 반대 경우도 많습니다. 시민들이 잘못 판정한 거예요. 얘를 그냥 피라미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유, 이거 내가 보니까 얘는 갈견이 같아. 또는, 얘는 뭐 동살인 줄 알았는데 얘는 알고 봤더니 뭐 다른 거야. 이런 식으로 생물의 종을 달리 파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 생물이 갖고 있는 환경적을 바라보는 위치나 또는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생물을 잘못 봄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잘못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모여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마지막으로, 네, 이제 제가 위대한 변화를 이끄는 사소한 차이라고 이렇게 한번 AI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요즘은 제가 이 몇 장 문장만 넣고 그림 하나 그려줘 라고 얘기하면 지금처럼 뚝딱뚝딱 만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작은 차이에서 결국에는 좋은 발전에 대한 내용으로 가더라라고 하는 이런 그림도 있고요. 여기는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90년대 후반부터 이미 선진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역에서의 생태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네트워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지도 보고, 사람이 직접 사는 도심지도 보고, 하천도 보고, 여러 가지의 특성들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생태학적 조사와 관심에 관계되어 있는 놀이까지 연결한 것들을 우리가 생태 네트워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유엔이나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강의나 또 논문 발표할 때도 많이 쓰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생태 시민성이라고 하는 화두 중에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의식을 얘기합니다. 이제 시민 의식은 결국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구에서
환경 전체에 해당하는 생물과 비생물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하고 그거를 내가 좀 감수하거나 또는 그걸 지켜야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도덕성. 그래서 저희가 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공공선이라고 하는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나에게도 악이 아닌 선인 내용, 너에게도 선인 내용, 즉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내용들을 바꾸는 시민의식을 이제 환경 기반의 시민의식으로 터닝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네, 발표를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죄송합니다.